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재판이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 신청을 줄이는 등 법원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가 10시가 아닌 9시 30분으로 밝혀지면서 첫 지시가 있기까지 45분 동안 왜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지 다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10시 15분에 했다는 유선 지시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마사회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마필관리사 3명과 본사 간부가 숨진 데 이어 부산본부의 간부 1명이 어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명째인데 회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걸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다 우리에게만 와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해요. 올해로 22회째인 부산국제영화제는 특별히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잠시 후 부산영화제 야외 상영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현장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풍이 절정에 달한 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 등에는 수많은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재판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1심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함께 두 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재판이 먼저 선고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증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해서 신문할 증인을 대폭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인 신문 이후 쟁점 PT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면 올해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증인을 10명 이하로 부르기로 결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본인 재판에서 최종 피고인 진술을 할 경우 따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재판은 각각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어서 먼저 결론을 내는 재판이 상대 측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관심이 쏠리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공범들에 대한 또 재판입니다.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공범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공범 대부분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몇 년형을 받았다 혹은 무죄다 이런 선고 내용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김종, 차은택, 장시호 등 이 수많은 공범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들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지난 5월을 전후해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선고를 내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을 하면 선고 결과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장시호 씨를 빼고는 지금 1년째 구속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또 구속이 연장이 됐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마냥 선고를 미룰 수는 없을 텐데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예, 공범 대부분이 한 차례 연장된 구속기간마저 조만간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우성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9일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재판부가 오는 25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은택 씨도 11월 1일 다시 재판을 시작합니다. 반년 만에 재판을 재개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12월 1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종 전 차관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렇다면 이제 공범들 선고가 그동안은 미뤄왔지만 공범들 선고가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군요. 공범들 재판 결과가 앞서는 그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까 해서 미뤄왔는데 이렇게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 세 사람의 혐의를 보면은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차은택 씨는 대기업 인사 개입과 광고 일감 청탁 등, 또 김종 전 차관은 삼성에 대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압박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와 모두 연결돼 있는 겁니다. 같은 재판부여서 이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범들의 유죄가 나왔어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지 등 공모관계는 따로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그런 부분은 또 따로 판단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가장 핵심 공범은 역시 뭐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안정범 전 수석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도 이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정이? 일단 두 사람 역시 한 차례 연장된 이 구속 기간이 11월 19일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또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해왔다고 보이는데요. 아직 재판부가 향후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연루된 범죄 혐의도 많고 이 박 전 대통령과 별개의 개인 비리 혐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이른바 공통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물, 재단 출연금, 대기업 인사 개입, 온갖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다음 주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안 전 수석 증인신문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증인신문할 내용이 많은 건데 그 이후 안 전 수석에 대한 처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열리는 많은 선거들에 대해서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보고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가 참사 당일에 대해 했던 많은 설명들 역시 믿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당초 청와대의 설명대로 오전 10시 15분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졌다면 첫 보고를 받은 9시 30분 이후 45분 동안 왜 아무 대응이 없었냐는 겁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못 받거나 또 봤어도 무시했다는 결국 세월호 7시간 30분의 의혹이 다시 커지게 된 겁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학생들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시각은 9시 30분. 그러나 첫 유선 지시 시각인 10시 15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전추 전 행정관이 관저에 있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 서류를 받아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첫 대응은 45분이나 뒤에 나옵니다. 급한 서류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읽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참사 당일 9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늘 허위라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허위를 거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45분간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과연 이 공백이 정말 45분에 그쳤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10시 15분에 대통령의 첫 유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아직까지는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를 받은 사람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께 지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지시사항 기억 안 나시죠?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팩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당시 관저에 있던 윤전추 전 행정관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통화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0시 15분 유선 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간의 통화 기록뿐입니다. 올해 초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박 전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돌아온 대리인단의 대답은 못 찾겠다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결국 최초의 지시 시점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제명 대신 자진 탈당을 권유할 전망인데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신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빠르면 다음 주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밟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다음 주 윤리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은 제명 대신 자진 탈당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제명하진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도 열흘 뒤 자동 제명됩니다. 때문에 이달 26일 내외로 출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수 대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통합파가 집단 탈당 후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대당 통합은 자강파의 반발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바른정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부터는 다른 정당들이 늘 갖는 원내 지도부의 아침 회의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진로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 번 술렁일 전망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어제 미 해군의 세계 최대 규모 핵 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앞서 핵 추진 잠수함 투싼이 진해왕에 들어왔다가 11일에 출항한 바 있고 또 모레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에 옵니다. 이처럼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총출동하고 있는 이유,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시간호는 길이 170m, 폭 12.8m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사거리 2,000km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는데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16일부터 닷새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해상으로 전개합니다.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함정만 40여 척에 이르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대전차 공격기와 첨단 정찰기 등도 총 동원됩니다.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결집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양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당장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 18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는 예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어젯밤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25분간 통화하며 공조를 다졌습니다.
정 의장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덤포드 의장은 한미 군사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부인의 자살 같은 다른 의혹들도 경찰이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 상태인 이영학 씨를 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씨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잘못 다 인정했고요. 지금 천천히 제가 그동안 약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반성해 가고 있고요. 성매매업소 운영이나 기부금 유용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업소 운영한 적 있으세요? 그런 의혹은 나중에 이야기 듣겠습니다. 검찰은 일요일인 내일까지는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추가 소환 시기는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를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과 부인 최 씨의 자살, 기부금 유용 등이 대상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 늑장 대처에 대한 부분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김양 부모는 김양이 실종된 당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겨 수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요즘 마사회 직원들은 막아 낀 것 같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어제는 부산본부의 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 일기장에선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원망이 읽혔습니다. 마사회는 올 들어서만 5명이 자살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7년째 경마장을 관리해온 55살 권모 부장이 어제 오전 부산 화명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일기장엔 경영진의 전횡과 내부 비리는 물론 마필관리사 자살 이후 이어진 강도 높은 감사 등의 고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불합리한 걸 요구했나 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이로써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마사회 직원은 올 들어 벌써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딴 비보에 한국 마사회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올 초부터 계속된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실적 위주의 지나친 경쟁 구도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해마다 단기 순이익이 100억씩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유독 각종 감사들이 몰려 생긴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 이양호 회장은 오늘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자신의 고향 경북 구미의 버섯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제주에 국제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연간 6천만 원이 넘고 재학생의 3분의 1은 강남 3구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제학교를 만든 JDC는 공기업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2012년 제주도에 문을 연 캐나다계 국제학교입니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학습센터를 비롯해 국제경기 규격의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공기업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해외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 복지에도 힘쓰겠다며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지었습니다. 외국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학비는 6,100만 원으로 4년제 대학교 등록금의 9배 수준입니다. 환불도 되지 않는 입학금이 300만 원이고 기숙사 등록비도 50만 원, 연간 기숙사비는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개발센터가 세운 영국계 국제학교 학비도 연간 5,500만 원 수준으로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입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이고 입학생 가운데 35%가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출신입니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국제학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학벌 계급을 조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대물림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오는 23일 미국식 국제학교가 추가로 문을 여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2단계 국제학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상습적으로 경찰관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복을 입고 상가에 대담하게 들어가 순찰과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경찰을 동경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형 상가의 한 PC방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난데없이 테라스를 둘러보고 흡연 행위를 지적하는 등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순찰이라면서 한번 싹 둘러보시다가 어려 보이던 애들 민증검사 하셨어요. 인근 커피숍과 주점 등에는 범죄 신고를 받고 왔다며 내부를 돌아다니며 순찰까지 벌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자꾸 이제 들어간다는 제보 받고 왔다고. 이게 내용 아시냐고 해서. 하지만 이 경찰관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8차례나 경찰을 사칭하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 40살 전모 씨였습니다. 경찰 상징이 있는 수첩 속에는 실제 공개 수배 명단을 넣어두고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무복에 모자, 단화, 외근 조끼까지 소지해 처음에는 깜짝같이 속였지만 황당한 이유로 순찰이 계속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신고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만족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경찰은 전 씨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하고 제복 등의 구매 경로와 함께 다른 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수시 입학 시험이 한창이던 경기도의 한 대학에 멧돼지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택에선 공사장 흙구덩이가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최하은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건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대학에 몸무게가 150kg에 달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유리문 한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두께가 1cm가 넘는 강화 유리문인데 멧돼지가 들이받아 단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사살됐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오늘 수시 전형 입학 시험이 있었지만 멧돼지가 나타난 곳에는 비교적 사람이 적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흙더미에서 한 남성을 들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57살 서모 씨가 숨졌습니다. 서 씨는 깊이 2m, 폭 70cm의 구덩이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벽면의 흙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퍼지는 걸 막는 제연 설비를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연 설비가 전자파에 취약해 실제로는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강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불이 난 인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객실마다 투숙객들이 연기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 자체보다도 연기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제연 설비는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법에 따라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실제 한 아파트 제연 설비에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가까이서 작동시켜봤습니다. 작동했다 멈췄다 오작동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세지면서 소방청 기준인 40파스칼을 훌쩍 넘어 180파스칼까지 기압이 올라갑니다. 급격한 기압차로 비상문이 아예 안 열리는 위험한 상황이 화재 진압 도중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컴퓨터가 이상한 동작하지 않거든요. 이런 무전기를 갖다 대도요. 근데 이건 한다는 거죠. 그 전자파에 대한 내성이 되게 취약하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조차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강릉 제1고, 광주 제1고, 대구 제1고, 대전 제1고, 제주 제1고 이 지역에 제1을 붙인 고등학교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제1고등학교 몇 곳이나 되는지 따져봤더니 44곳이나 됩니다. 첫 번째다, 가장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학교 이름으로 선호를 하고 또 보통 일고 출신인 이렇게 줄여 말하면서 그 지역 대표 명문고라는 자부심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불거지고는 하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제1고의 명칭을 둘러싼 두 지역 간의 마찰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 짓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2%로 마무리 단계인데 정문 앞에 붙일 현판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이름을 두고 이곳 예천군과 이웃한 영주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교명 선정위원회를 열어 당초 확정한 이름은 경북 제1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영주 제1고등학교의 동창회와 영주 지역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경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영주 제1고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똑같은 이름이 또 들어선다는 것은 또 동문들 간에도 또 기싸움도 있고 또 지역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런 불만을 반영해 경북도교육청이 경북 1고로 이름을 바꾸자 이번엔 예천군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로 선정해서 정해지었는 교명을 자기들 임의대로 교육감이 바꿔가지고 정한다는 이러한 교육의 행정 절차가 참 안타깝고. 고등학교 이름은 다음 달 초 열리는 경북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예천군의회는 교육부와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어서 교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던 게 2015년 이란 핵협정입니다. 1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을 인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거래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결국 현지 시간 13일 협정을 인증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I am announcing today that we cannot and will not make this certification. 이란 핵을 둘러싼 갈등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2006년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되면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국들은 경제 제재를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협정이 핵 개발을 늦출 뿐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협상 타결에 역할을 했던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공동성명을 내 13년간의 외교적 노력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노력에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결정권은 미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의회가 60일 안에 이란을 다시 제재하기로 결정하면 협정은 사실상 파기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전쟁과 박해로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 한 곳에 정착을 했더라도 타국에서의 삶, 특히 아이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난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은 부족하고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그리는 건 여느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소녀는 지금 특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꿈에 오늘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 리포트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을 잡고 도는 동작은 성인 선수 못지 않습니다. 몰던 공에 탄력을 붙인 뒤 강하게 슛을 날립니다. 프로 선수가 보여주는 동작을 유심히 바라보고 곧잘 흉내도 냅니다. 아유부는 꼭 닮고 싶은 우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축구 선수 호날두. 그래서 골 세리머니도 등에 새긴 번호도 호날두와 같습니다. 매일 밤 언젠가 같은 무대에 서는 꿈을 꿉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아유부는 한 프로구단 훈련장에서 1일 교육을 받습니다. 선수들 유니폼을 입고 좋은 축구화도 처음 신었습니다. 직업 선수들과 함께 뛰고 감독에게 직접 기술을 배웁니다. 자주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아유부의 고향은 리비아입니다. 3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기억 속 리비아는 아련하고 따뜻했습니다. 파란 바다에서 아빠와 자주 물놀이했고 그때 아이는 많이 웃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카다피가 몰락한 이후 군벌들이 난립하며 내전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정부군과 IS, 카다피 잔당들은 뒤섞여 싸웠습니다. 아유브 가족은 매일 넌 누구 편이냐는 질문 앞에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떠났고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 끝에 한국까지 왔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축구선수 꿈을 이루어주고 싶지만 매일 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위태롭습니다. 수입은 적고 그나마 불안정합니다. أيوب يحب كرة القدم بيلعب جيدا ودائما يتدرب يعني بيحبها كثير من هو صغير. 소년이 가진 건 딱 2가지, 희망과 축구에 대한 열정입니다.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볼 갖고 노는 그런 감들이 상당히 소질이 있어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아이들은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 호날두처럼요. 잘할 수 있어요. JTBC 박창규입니다. 전자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자동차 산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면서 국내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박영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입니다. 판매 부진에 적자가 쌓이고 급기야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돌면서 주변 상권 분위기도 냉랭합니다. 하나가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 감속 안 해도 600명이 줄어드네, 400명 줄어드는 그런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판매가 지난해 대비 37% 줄어들면서 판매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드 보복의 여파도 컸지만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지 업체에 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SUV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 시장에만 집중했던 전략 미스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의 자동차 생산 순위도 5위에서 6위로 밀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쩌다 위기를 맞은 걸까요?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해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전처럼 가격 경쟁력만 강조해서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한국차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평가에 더해 경쟁자인 도요타의 미국 대규모 리콜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수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 변화를 잇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핵심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에선 늘어난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급 세단 개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현대차는 연구 개발에 한 발 뒤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액에서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안팎으로 해외 경쟁 브랜드보다 낮습니다. 국내에서도 내수용 차량 차별 논란 속에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지고 수입차가 거센 공세에 나서면서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자기네들 얘기대로 빠른 추격자 전략이 먹혀 들어왔는데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차와 몇 년 안에 본격 출시될 자율주행차에 연구 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대 기아차와 한국 GM 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노사 간 소통에 서투르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지금 부산에선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22회째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청춘 스타가 40대 중견 배우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겐키데. 한국과 일본의 두 여배우는 나라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年を重ねた人も主演になれるような映画がたくさんあっても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私. 걸음이 될 때도 있고 열매가 될 때도 있고 뿌리나 줄기가 될 수는 없나요, 여배우는? 올해 부산영화제는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축제에 막을 올린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은 장애가 있지만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입니다. 정재은 감독의 나비잠에 출연한 나카야마는 치매에 걸린 소설가이자 대학 강사로 한국 청년과 사랑에 빠집니다. 21일 폐막식에서 상영될 상해 상치는 대만의 실비아 창이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아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22회를 맞은 부산영화제에서 여성 감독의 작품이 동시에 개막작과 폐막작에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권근영 기자, 저녁이 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야외 상영관이 있는 부산 영화의 전당입니다. 이 시간 현재 프랑스에서 온 애니메이션 몬스터파크가 상영 중인데요. 주말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았고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야외 상영이라서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한데요. 두툼하게 차려입은 관객들은 1시간여 전부터 입장해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낮에는 해운대에서 행사들이 많았죠? 네, 영화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해운대 비프빌리지 주변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 출연한 배우들은 단체로 야외 무대에 올랐는데요. 관객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배우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웅본색 시리즈로 유명한 홍콩의 우위성 감독은 배우 하지원 씨와 함께 부산을 찾았고요. 원로 배우 신성일 씨도 야외 무대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영화제를 놓고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과 관객들의 노력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방은진 감독은 어제 야외 무대 인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에 사과를 요구하는 편말을 들었습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올리버 스톤 감독과 개막작을 연출한 신수원 감독도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현 집행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끝으로 물러날 예정입니다. 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권근영 기자였습니다. 1990년대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며 대학 농구를 이끈 주역이죠. 현주엽 선수가 오늘 감독으로 프로농구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8년 만에 농구 코트에선 현주엽 감독의 얼굴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마에 연신 땀이 맺혔습니다. 1쿼터를 20대 10 더블 스코어로 마감하자 현 감독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현 감독은 오리온 추일승 감독과 머리 싸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역전을 허용할 때마다 작전 타임으로 경기 흐름을 끊고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종규와 김시래가 31점을 합작한 LG는 오리온스를 81대 74로 따돌리며 초보 감독에게 첫 승을 안겼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하면서 올 시즌에는 봄농구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 시절 화려한 플레이로 찬사를 받았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던 현주엽은 이제 감독으로 우승에 도전합니다. 문경은 이상민에 이어 현주엽까지 1990년대 대학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오빠 감독들의 지락 대결이 농구 팬들을 또 한 번 설레게 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2박 3일의 합숙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단이 오늘 종합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4차 설문조사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이를 감추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타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364건, 금액으론 1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동북부 지역에선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건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에 이어 4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일본 남서부의 시무에 다케 화산이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분화해 화산 연기가 2,300m까지 솟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반경 2km 내에 파편이 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선선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죠. 네, 단풍이 절정인 오대산과 설악산에 나들이 객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오대산 자락에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제길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단풍도 보고 계곡도 아주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대산과 설악산의 단풍이 산 정상으로부터 80%까지 내려와 절정을 맞았습니다. 가을에 자연이 선물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나들이객이 강원도의 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설악산에 3만 7천여 명, 오대산에도 1만 2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1년 중 오직 10월에만 문을 여는 강원도 홍천의 은행나무 숲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노란 옷으로 갈아입은 2,000그루 은행나무 사이에서 사람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그 은행나무들이 아람들이로 이제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생각나고 지난 추억들도 생각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단풍은 하루에 20에서 25km씩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국의 거의 모든 산에서 단풍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은 26일, 내장산은 다음 달 4일 정도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오늘 찍어온 오대산 가을 그리고 설악산의 가을 단풍 모습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눈이 즐거워지네요. 네, 강원도는 지금 절정이고 지리산은 이달 말에 단풍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행 계획 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